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또 다른 저승사자가 온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지난 1월 14일 세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벌써 세 차례 올라가게 되면서 자, 이 많은 대출자들의 평균 이자 부담액이 한 40만 원 정도 늘어난다는 연구 발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기준금리 인상 부분을 그대로 대출 전체 대출이 이자분으로 계산했던 거고, 실제 이미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1.25%가 아니라 1.75% 근접하게 미리 올라갔다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출금리는 주택시장 수요와 연결이 되어 있다 말씀드렸고, 현재 낮은 거래량 이면에는 이런 대출금리 인상 부분이 크게 영향을 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금금리를 보면요, 여전히 저금리 상태가 맞습니다. 지금 우리은행 정기예금금리 보면 1.7%까지 줘요. 물론 작년에 기준금리 0.5% 시기에 예금금리 0.78 줬던 거에 비하면 정말로 많이 예금금리가 올라가긴 했지만, 또 이렇게 예금금리를 볼 때 우리가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기대인플레이션율이거든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6이고 물가상승률이 3.7인데 예금금리 1.7%, 실질금리 심각한 마이너스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대출금리는 수요와 연관이 되어 있다 말씀드렸고,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이 수요 감소를 불렀지만요, 이 공급과 관련된 부분은 예금금리와 연계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낮은 실질금리가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은 다주택자들이 처분해서 예금이나 채권 시장으로 갈아타지 아직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한국은행에서도 여전히 완화적인 금리 수준임을 밝혔습니다.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여전히 완화적이다, 이준환 총재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자, 현재 금리 수준이 자산시장 과열 및 물가 불안을 야기할 정도의 낮은 수준이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게 다음 금리 인상이 언제일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실질금리 마이너스 부분이 빠르게 해소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는 시기가 궁금하다는 거죠. 하지만 다음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아무도 몰라요. 이번에 1월 달에 금리 올릴 때 통방문에서 새로 추가된 게 있죠. 기존의 금리 인상 부분의 효과를 한번 체크하겠다. 그럼 2월은 일단 아니에요. 그러면은 빨라야 4월 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왜 4월이니 5월이니 그런 금리 인상 이야기가 안 나오냐? 이주랑 은행 총재 임기가 3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주랑 은행 총재 평가는 저희가 퇴임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주랑 은행 총재 임기가 3월 말이고 이미 연임을 한 차례 했기 때문에 한국은행법 33조에 의거해서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필 대선이 겹쳐졌어요. 자, 대선이 3월 9일이죠. 그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만 해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 다음 정부를 배려해서 한국은행 총재를 공석으로 둔다는 주장이 좀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들 그런 줄 알고 있었거든요. 자, 하지만 1월달 되니까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어요. 공석으로 두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요. 먼저 한국은행법이 개정된 1998년 이후 공석인 경우가 한 번도 없었대요. 또 하나,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결제은행 BIS 이사회 이사 중 한 명인데 이것을 공석으로 두면은 이 지금 한국은행 총재의 위상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 예전처럼 그냥 공석으로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물가 불안에 따른 중앙은행 통화정책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총재를 공석으로 두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야, 대선 일정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 임명을 미룬다는 게, 야, 이것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현재 대략 10분 정도의 인물이 언론을 통해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부류가 세 부류로 나눠져요. 현 금융통화위원 중에서 선발할 것이다, 아니다, 한국은행 내부 인물을 올릴 것이다, 또는 외부 인물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각각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금통위 위원 중에서는 조윤재 위원이 좀 유력한 것 같아요. 총재 후보에 계속 올라왔던 분이시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주랑 은행 총재 첫 지명됐을 때, 그리고 이주랑 은행 총재 연임됐을 때도 조윤재 위원님이 후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지원 위원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조윤재 위원이나 임지원 위원 모두 다 강성 매파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한국은행 내부 인물 중에서는요, 이승원 한국은행 부총재 그리고 윤면식 한국은행 전 부총재가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외부 인물 같은 경우는요, 한양대 경제학과 하준경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 경제학부 김소연 교수님,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님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캠프 관련 인사 부분이고요. 통화정책 관련해서 저명하신 고려대 경제학과 신관호 교수님과 김진일 교수님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로 9분, 10분 정도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저희 짧은 지식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통위원 중에서 총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금통위 내부 지명이요, 통화정책 연속성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이 적다는 거죠. 이게 또 추세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정도 통화정책 하던 사람을 계속해서 연속성하는 게 안정성이 있다 보는 거죠. 또 하나, 조윤재 위원이 지속적으로 한국은행 총재 후보 물망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 수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무래도 어느 정도 가깝게 지냈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가요, 매파를 굉장히 강하게 선호하고 있거든요. 자, 금융위원장 지명할 때, 야, 나 완전 가계부채 저승사자입니다,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지명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럼 한국은행 총재는 비둘기파로 지명한다?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매파를 선호하면서 현재 통화정책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금통위위원회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력한 다음 금리 인상 시기는 저는 4월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1월, 2월, 3월 높은 CPI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여전히 낮은 실질금리도 인상 명분을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월달에 미국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적인 긴축 분위기도 4월 금리 인상에 힘을 실어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이주랑훈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 내부적으로도 기준금리가 연 1.5%는 되어도 긴축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추가 인상 명분을 계속 쌓아와서 4월달에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4월달에 기준금리가 1.5%가 되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은행권 정기예금금리 2%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예금금리 앞자리가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준금리 1.5%부터 전세가격 하락세가 확대될 것이다. 많은 집주인들이 2년 단위로 자금을 좀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확보할 때 예금으로 넣을 것이냐, 예금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목돈 안 받고 반전세나 월세나 내놓을 것인가 이렇게 나가는데 기준금리가 1.5%가 된다면 그때는 분명히 바로 전세 매물 증가로 이어지면서 하락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준금리 1.75%는 전 개인적으로 7월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달까지 미룰 이유는 없어 보여요. 자, 이 7.5%, 1.75%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매매 시장의 매도 물량 증가를 유인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금금리가 한 2.3% 되죠. 이 정도면은 시세 차익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 처분하고 예금이나 채권으로 옮겨 탈 수 있는 유인책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기준금리가 올라야 돼요. 그래야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세입자를 보호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10월 달엔 금리 안 올리나요? 이때 올리면 기준금리 2%가 될 거고, 현재 금융 전문가들도 올해 말에 기준금리가 1.75에서 2%까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8월 달과 9월 달의 물가 수준이 중요한데 저는 올라갈 거라 보기 때문에 기준금리 2%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요. 자, 2023년부터 서울 지역의 입주 물량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작년에 좀 적었고 올해 유난히 적어요. 자, 그런데 입주 물량이 많은 시기에 전세 가격과 2년 전 전세 가격 차이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 말에 기준금리는 1.75% 이상, 그리고 2020년 말에 기준금리는 0.5%라는 거죠. 당연히 전세 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전세라고 부르고 이게 진짜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부동산 시장의 대변화 시기가 왔습니다. 무주택자도 공부를 해야 돼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향후 공급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이렇게 주택 가격 하락 기대감이 있을 때에도요, 청약은 적극적으로 노리셔야 되거든요. 예전 청약과 다르게 지금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확실하게 억누른 상태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많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 쇼킹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은 급등은 단기간에 이뤄지게 되지만 하락은 오랜 시간 소요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2008년 부동산 버블도요, 하락까지 6년에서 7년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앞으로 다가올 부동산 하락기 내내 여러분들이 무주택자로 계시라는 게 아니라 청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살리시라는 거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